자,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루게 되는 다양한 그 재무 비율들, 파이낸셜 레이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이와 같이 우리가 5개 범주로 먼저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은 그 기업이 이 경영상의 어떤 영업활동, 우리가 앞서 봤던 투자활동, 재무활동 다 포함을 해서 얼마나 기업이 건강하고 좋으냐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기업이 뭐 좋냐 나쁘냐, 또는 기업이 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는 기업이 건전하냐, 이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이 건강한 정도를 또는 건전한 정도를 또는 이 기업 경영 상황에 어떤 문제 없음을 이런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 지급 능력이고, 이건 크게는 보자면은 유동부채를 충분히 유동자산이 갚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부채를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유동자산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단기 지급 능력은 이 어떤 유동성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봐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장기 지급 능력. 장기 지급 능력은 대략 얘기하자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고, 자, 부채를 보통 우리가 기업들이 안 쓰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97년도에 한국의 경제 위기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웬만하면은 자기 자본 대비 뭐 40배, 50배까지 쓴 그런 기업들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당시 경제 위기 같은 그런 그 샥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강력한 충격에 그런 기업들이 다 또 연쇄적으로 무너졌던 사례가 또 우리 한국 경제의 97년도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지급 능력은 결국 그 우리 대변 쪽에서 그 부채 대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고, 이게 너무 과다하면 이걸 우리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이걸 우리가 파이낸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 레버리지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부채 때문에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자산 효율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전율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자산을 얼마나 빨리빨리 잘 돌려서 그 매출을 또는 수익을 잘 창출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 자, 요걸 측정하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재무 비율들, 척도들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여러분들 ROA라든가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얘기할 때 뭐 ROE라든가 ROA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보통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뭐 이런 용어 많이 쓰죠. 영업이익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기업이 수익이 얼마나 잘 나고 있느냐.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다시 보니까 시장 가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 얼마나 건전한 기업이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관점과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요 5가지의 관점, 단기 지급 능력, 장기 지급 능력, 자산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제대로 잘 나고 있느냐, 그리고 5번째로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나 그 가치평가를 제대로 잘 받고 있느냐, 이 5가지를 중요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한 항목이다, 뭐가 좀 더 덜 중요한 항목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 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항목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항목은 좀 덜 중요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뭐 단지 그런 것일 뿐인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잠깐 써놨는데, 자, 이런 이 파이낸셜 레이쇼가 우리가 보통 많은 교과서에서는 기업하고 이 금융기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금융기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그 제조업 기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 금융기관 하면 뭐 예를 들자면 KB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뭐 또는 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금융기관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보통 이제 금융책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자, 이 기업 중에서 제조업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또 지금 그 우리나라도 전체 GDP 중에서 무려 60%가 그 거의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서비스업. 물론 이제 금융기관 다 그 금융중개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또 많은 경우에 제조업 기업이냐 아니면은 서비스업 기업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이냐 금융기관이냐 하는 거는 좀 이제 금융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관점들이고 많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럼 모든 기업들은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들어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우리 또 이 전체 거시경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 그래서 예를 건설업. 자, 요런 것들은 농축산물업도 그렇고 건설업도 그렇고 이게 그 제조업적인 측면도 있고 서비스업적인 측면도 있고 양면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뭐 그런 그 이 산업들이고 뭐 기타 뭐 광산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을 이렇게도 많이 구분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기업들을 다 이렇게 제조업 서비스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굳이 전체 기업을 그 일반 기업하고 금융기관하고 구분을 해보자면은 그 금융기관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도 뭐 당연히 그 이 저 재무제표 그 회계를 그 장부를 작성을 하고 또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 앞서 얘기했던 그 이 다트 시스템에도 자기네 여러 가지 중요 경영 사항을 다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트 들어가서 한번 은행들 찾아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찾아보면은 그런 그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다트에다가 그 각종의 그 사업 보고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 다 공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크게는 이 기업 쪽의 회계 기준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회계 기준이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예를 들자면은 매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제품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매출 개념이 없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는 또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또 그 이 회계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5가지 범주 그리고 이 5가지 범주 각각에 따른 각각의 그 파이낸셜 레이쇼 이 재무 비율들 이거는 대략 어디에 잘 맞는 얘기냐면 주로 제조업 기업에 잘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게 서비스업 기업이라든가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파이낸셜 레이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조업 기업 특히 이제 우리 책에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자, 유동성 또는 우리가 단기 지급 능력이다. 단기적으로 디폴트 나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 유동성 비율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단기 부채 때문에 또 단기 유동 부채 때문에 어떤 그 이 재무적인 압박 또는 어떤 디폴트가 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 우려의 정도가 어떠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단기 지급 능력 당연히 어때야? 좋아야 좋은 거죠.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인 채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채권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당연히 노동자 이 사람들 월마다 달마다 임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임금 받을 채권이 있는 거고 납품은 했는데 아직 그 캐시를 못 받은 이런 그 어떤 하청업체 또는 납품업체 뭐 또 여기다가 그 투자를 하는 CP 투자를 하는 어떤 CP 투자자 또는 그 여기다 잠깐 돈을 빌려주는 은행 그 대출해주는 은행 뭐 이런 데가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유동부채가 너무 많아서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그 빌려간 돈을 이런 유동자산이 적어서 못 갚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결국은
뭐 앞서 얘기했던 유동자산이냐 유동부채냐 이쪽이 이제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 예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유동부채를 다 충분히 유동자산이 어떻게 된다? 커버한다. 근데 주로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순식간에 변해요. 이게 순식간에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나는 뭐 1보다 큰 것만 갖고는 도저히 안심을 못 하겠고 적어도 한 2.5 정도보다는 커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 뭐 채권자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유동 비율, 우리 그 영어는 current ratio가 되겠어요. liquidity ratio가 아니고 current rati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쉽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레이쇼들이 있는 그대로 갖다가 A분의 B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쉬운데,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측면을 측정하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뭐 어떻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세 번째 결국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관건이지 뭐 이 비율 자체를 어떤 재무 비율 자체를 파이낸셜 레이쇼 자체를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 레이쇼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봤던 이 럭키 코퍼레이션, 럭키 주식회사는 이게 럭키 주식회사가 우리가 앞서 두 개 년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두 개 년도가 있었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두 개 년도 중에서 자 540분의 자 유동부채 얼마? 540분의 708. 2011년도. 자, 그래서 여기 계산된 거는 언제? 2011년에 뭐에서? 당연히 대차대조표. 자, 유동부채, 유동자산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차대조표에 있죠. 대차대조표에. 자, 그래서 하여튼 단기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고, 자, 하여튼 단기적으로 여기에 도미전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동 비율이 높아야 좋은 건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유동 비율이 높아야 안전빵이겠지만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예를 들어 계산했던 100 나온다. 이거 유동자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쓸데없이 이게 더 쓸데없다는 게, 진짜 쓸데가 없는 게,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은 유동자산은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자, 우리가 보다 유동적인 예적금이 덜 유동적인 어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서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거의 요즘은 뭐 0에 가깝고, 뭐 심지어는 요즘 뭐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해외에서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금 캐시를 많이 들고 있지 말고 이거를 갖고 빨리 고정자산 좋은 거를 잘 갖추어서, 공장 기계 설비 잘 갖춰서 빨리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투자의 비가역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물건을 잘 만들 자신이 없어서 계속 보유하면서 나는 유동자산 형태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현금 또는 현금에 굉장히 준하는 가까운 그런 자산 형태를 많이 들고 있다. 한 1, 2년은 버티겠지만은 결국은 여기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어떤 저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자산 어떤 효율성,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자산관리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저하가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는 아니고, 하지만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일단은 이게 적어도 1보다는 높아야 된다. 근데 1보다 작다, 이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이 빠른 시간 내에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장기로 자금 조달한다. 예를 들어서 만기 5년짜리 어떤 회사채를 발행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발행하면서 캐시가 들어옵니다. 뭐가? 기업으로 캐시가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이 증가해. 유동자산이 증가해. 대신 대변 쪽에서 뭐가 증가해요? 뭐가 증가하죠? 유동부채가 아니라 장기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이 유동 비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그 직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동자산은 커지지만 유동비율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유동비율 자체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왜 그러냐? 유동부채에 어떤 게 장기부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유동비율에 관련된 몇 가지 그 아주 심플한 연습 문제인데 좀 재밌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기업이 그 어떤 원재료 공급자냐 단기 채권자한테 유동부채를 갚았어요. 자, 유동부채를 갚으니까 이 부채는 어떻게 돼요? 이 부채는 어떻게 돼? 내려가고, 부채 내려가고, 유동부채는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또 유동자산도 자, 갚으니까 유동부채도 내려갔지만은 갚을 때 뭘로 갚습니까? 뭐 토지로 갚나요? 뭐 공장으로 갚나요? 당연히 뭘로? 캐시, 돈으로 갚죠. 이것도 내려가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유동부채가 2고 유동자산이 4였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게 유동비율이 얼마였습니까? 2가 되죠. 2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단기 유동부채를 1만큼 갚았어. 그 캐시도 1만큼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요게 결국은 1분의 3이 돼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2분의 4, 2였는데 얼마로 바뀌게 된다? 3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반면에 유동부채가 4였는데 유동자산이 2였다. 근데 유동부채 중에서 내가 1만큼 갚았다. 근데 여기서 자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 3분의 1이 돼서 원래 유동부채는 2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오히려 유동부채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축소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기 채권자에게 단기 유동부채를 갚았을 경우에 유동비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자, 대차 대조표에서 여기쯤 있는 재고자산 이게 어떻게 된다? 재고자산이 들어온다?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커지면은 그만큼 액수에 해당하는 뭐가? 캐시가 나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고정자산이든지 유동자산이든지 간에 캐시가 어떻게 돼요? 나가게 돼요. 나가게 돼. 자, 그러면은 그 재고를 구입했다. 재고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 유동부채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동부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동부채에는 변화가 없죠. 전혀. 자, 근데 캐시가 줄어서 유동자산이 작아질까? 그게 아니라 유동자산은 캐시도 유동자산이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고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재고가 들어온 대신에 현금이 나갔다는 거니까 같은 것끼리 어떻게 했다? 맞바꿨다. 그 얘기는 대차 대조표에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캐시 나간 게 뭐가 된다? 5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캔슬아웃 돼서 유동자산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도 변화가 없고 유동자산도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이 전체적인 유동비율도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요게 답이고요. 그냥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생각을 요하는 문제예요. 자, 제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품을 파는 바람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뭐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매출 채권이죠. 하지만 현금이든지 어음이든지 간에 이건 전부 다 뭐다?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자, 근데 제품을 판다는 거는 자기네가 갖고 있던 재고를 뭐한다? 판매한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한다. 그래서 재고가 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8억 원어치가 사라지지만 자, 들어오는 자, 이거는 재고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재고를 내가 파는 겁니다.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보통은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요즘과 같이 굉장히 어떤 경제 위기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재고를 갖고 있는 그 재고를 자기네가 취득가 또는 그 이 매출 원가보다도 생산 원가보다 더 눈물을 먹고 낮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재고를 드릴 때
8억에 들였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재고를 팔아서 내가 어떤 완제품을 파는 거란 말이죠. 자동차 재고가 있다가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자, 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진 붙여서 뭐 10억에 팔았다. 근데 그 10억은 캐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뭐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재고는 또 유동자산이고 이 캐시나 어음도 전부 다 매출 채권을 다 먹기 때문에 매출 다 전부 다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래서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이 분모 유동부채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유동자산은 늘어나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 요것도 단기 지급에 관련된 건데 유동자산, 유동부채분의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커렌트 레이쇼가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은 상당히 뭐가 유동성이 떨어져.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인데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진짜 유동성 있는 것만 이 분자에다 올려놔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퀵 레이쇼, 이 당좌 비율이 되겠습니다. 퀵 레이쇼 또는 exceed test ratio 뭐 이렇게 부르게 되겠는데, 개념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똑같은데 유동자산 중에서 뭐 빨리빨리 유동화가 안 되는 그 재고자산은 빼고 진짜 유동성이 있는 것들만 우리가 분자에다 올려놓자,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 또 많은 경우에 그 기업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재고자산, 유동자산이긴 하지만은 그 유동성이 뭐 어쩔 수 없이 재고에 또 묶여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세요. 이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뭐 맨파워 월마트가 있는데 유동 비율은 이건 0.92이고 그래서 유동 비율, 자 유동 비율 보니까 맨파워가 이게 더 좋네. 물론 이제 당좌 비율도 어때요? 더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요 변화를 보실까요? 변화를 유동 비율 계산 수치 0.92였는데 당좌 비율 계산하니까 확 달라지죠. 다시 말해 재고 자산이 얼마? 굉장히 많이 빠졌다. 다시 말해서 월마트는 재고가 어떻다? 재고가 어떻다? 많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맨파워는 재고가 상대적으로 적다. 왜? 지금 유동 비율 계산한 거랑 당좌 비율 계산한 게 별로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결과를 보면은 물론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 어느 측면에서나 맨파워가 월마트보다 큰 거는 분명하지만 이 유동 비율로부터 당좌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걸로 봐서 월마트가 상당히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타 여러 가지 유동성 비율. 그래서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부채분의 순수한 현금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총자산 중에서 우리가 순운전자본이죠. 유동자산에 유동부채 뺀 거. 그러니까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순운전자본이 되고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되고 우리가 앞서 봤던 커렌트 레이쇼, 유동비율이 되겠죠. 또 이건 이제 간격척도라고 하는 거는 자, 일일 평균 영업비용이 맨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하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간격척도가 만약에 계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 간격척도는 이게 단위를 잘 보세요. 자, 밑에는 하루당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거고 위에는 유동자산이 몇 원이다 이런 거니까 결국 우리가 단위를 보면 얘하고 얘가 캔슬아웃 돼서 전체적으로 1이 다시 올라가서 1. 요게 바로 간격척도의 뭐가 된다?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서 만약에 192일이 나와요. 지금 럭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뭐 계산을 할 수는 없겠네요. 앞서 우리가 봤던 IS나 이 BS에서 정확히 어떤 일일 평균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데 하여튼 계산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2일이 나왔다. 이 얘기는 만약에 요즘과 같이 이 럭키 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뭐 노조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생산 중단했다 이런 사례를 드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그리고 수요가 없고 이러니까 뭐 항공사건, 자동차 회사건 그냥 생산 막 중단하죠. 영업 행위 자체를 그냥 중단하는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 이른바 조업을 중단을 해요.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을 요즘 종종 목격을 하게 되고, 실제 중소기업은 더더욱 그렇고 심지어 대기업들조차도 특히 이제 항공사나 뭐 자동차 회사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업 중단 사태가 종종 있게 되는데,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조업이 중단됐는데, 조업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그날 기본빵 들어가는 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유지 비용 또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영업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나가는 거를 빨리 지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고, 그래서 유동자산을 갖고 며칠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계산했던 간격 척도가 인터벌 메저가 192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조업 중단했을 때, 생산 중단했을 때 지금 유동자산 갖고 얼마까지? 192일까지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유동성 비율 또는 단기적인 지급 능력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기 지급 능력 척도가 되겠고요. 자, 보다시피 Financial Leverage 또는 Leverage Ratio 등등 으로 불리우고, 자,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뭡니까? 지렛대죠, 지렛대. 도대체 왜 부채를 지렛대라고 하는가? 부채를 씀으로 해서 자기 자본이 100%가 아니라 뭘 씀으로 해서? 부채를 씀으로 해서 이 자기 자본의 어떤 수익성이 이게 증폭이 됩니다. 물론 손실도 증폭이 돼요. 그래서 그 수익성이 그게 뭐 때문에? 부채 때문에 레버드 되는 거지. 레버드. 지렛대처럼 이게 지렛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크게 증가시키거나 크게 감소시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부채가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크게는 자기 자본분에 자기 자본이 분모해 있고, 위에는 뭐가 된다? 부채. 요게 기본적인 재무 레버리지 지표다. 또는 이제 우리가 더 좀 구체적인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전체 총 자산 중에서 전체 중에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지표도 쓰는데, 주로 어떤 지표는 요 지표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총 자산분의 총 자산 빼기 총 자기 자본이니까 요거 위에 분자, 요게 총 자산이 총 자기 자본 빼면 이게 뭐가 돼? 뭐가 된다? 부채가 되죠. 총 부채가. 그래서 총 자산분의 이제 총 부채. 근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 두 번째 척도를 여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래서 그냥 대차대조표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 대차대조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있고 에쿼티가 있고 뎃이 있는데, 그 사이쯤에 있는 하이브리드한 애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선주, 뭐 또는 BW, 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CB, 뭐 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BW, CB는 다 어디에다가 이쪽 채권 쪽에다 계산을 하고요. 다 부채에다 계산하고, 자, 우선주는 일단 회계적으로는 어디에? 자기 자본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기 자본 회계적으로는. 자, 하지만 이 우선주의 이 경제적 실질은 나중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이 실질은 상당히 뭐랑 채권, 이 부채증권, 이 상당히 부채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자기 자본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권을 우리가 하이브리드한 증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우선주, BW, CB 이런 것들 우리가 하이브리드한 증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첫 번째 자기 자본 대비 부채비, 이건 이제 훨씬 더 많이 쓰는 파이낸셜 레버리지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통 아까 내가 97년도 위기 때, 1997년도 한국 경제 위기 때, 그때 우리나라 뭐 유수의, 여러분도 혹시 뭐 요즘 대우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그때 대우가 굉장히 큰 회사였고, 지금 뭐 삼성과 대우가 삐까삐까하게 뭐 1등, 2등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그런 회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대우가 순식간에 망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97년도에 바로 망한 건 아니고 한 2000년에서 한 2001년쯤 돼서 대우가 다 파탄이 났고, 그 중에서 일부 조금 건실했던 대우증권이나 무슨 대우조선해양이나, 이 대우조선해양 지금도 문제죠. 또 이제 뭐 몇 개 이제 대우 계열사들이 이제 몇 개 살아남아서 다른 회사가 또 다 인수를 해가지고, 뭐 또는 어디는 이제 공적 자금 들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던 것인데, 그때 이런 대우의 계열사들을 보면은 자기 자본이 만약에 1이면은 부채가 무려 막 40 내지 50배 막 이거 부채를 엄청나게 끌어다 쓴 거예요. 금융기관조차도 이렇게 그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쓰면 금융기관조차도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보다는 당연히 뭐가 부채 자본이 많습니다. 부채 이거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업도 다 남의 돈 갖고 장사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금융기관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자기 자본은 상당히 이제 부채 비율이 부채 기본적인 이제 부채라고 하는 거는 금융이고 그렇다 보니 금융기관 당연히 이제 부채 비율이 훨씬 큰데, 이 정도 수준 된다. 이건 뭐 거의 금융기관의 범위도 이제 굉장히 크게 넘어섰던 거고, 그래서 그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기업 경영을 해 오다가 1997년도에 그때 한국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결국은 순식간에 다 망했던 거죠. 그래서 대우 계열사가 망하고 대우그룹이 사실상 사라졌고, 이 외에도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여러 대기업들이 뭐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97년도 위기 이후에 우리가 보통 그 IMF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 주권을 뺏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1997년 우리 뭐 한국 경제 위기 또는 뭐 이런 용어보다는 IMF 위기다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데, IMF가 우리나라의 위기를 촉발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97년도에 어마어마한 상당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의, 물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뭐 지금 정도는 아니었었지만은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F가 구제금융으로 무려 그 당시에 300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을 했고, 동시에 돈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들어와서 너 이거 돈 빌려줬다가 네가 다 말아먹을 줄 모르니까 내가 관리 감독 좀 하겠다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IMF가.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많이 낮추라고 권고도 하고 사실상 강제를 하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이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한 3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자기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제로다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고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내가 얘기하는 다트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 들어가서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고 또는 뭐 어디든 다 좋으니까 기업 하나 찾아가지고 그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파이낸셜 레이쇼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